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행동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조직 문화에 대한 거, 우리 앞장에서도, 우리 일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조직 문화, 오르거니제이셔널 컬처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는데,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펜딕스하고 1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직 행동을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어펜딕스는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경영학 원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 해당 수업 내용에 대해서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제 수업 말고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으신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것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좀 이제 이해한 다음에 우리 그 다음으로는 1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직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할 건지 개괄을 쭉 우리가 한번 봤어요. 자, 2장 조직 문화에 대한 것들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듣기 바래요. 자, 어저께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어저께 조직 행동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 주로 다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행동적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Behavioral Approach. 그래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기본 전제는 무엇인가? 왜 구성원들의 행동을 연구하느냐? 말을 좀 바꾸면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우리가 왜 연구해야 되느냐라는 거였죠. 인간의 존재가 어떤 특징을 갖는다? 자연적이고, 그죠? 내추럴하고 사교적인 특징, 사회적인 특징, 소셜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해야 된다. 조금 더 보태면 인간이 모두 이성적이다, 레셔널하다라고 하면 구성원들, 인간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럴 필요가 거의 없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호선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호선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 존재에 대한 조직의 생각,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존재다.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욕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5개의 위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충족된다라는 누구의 이론이 있었죠? 메슬로우의 이론이 있었고요. 이른바 메슬로우의 Need Hierarchy Theory, 이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메슬로우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는 게 있었죠. 조직 구성원의 성격을 X형, Y형 인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맞는 동기부여 방식을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차용해서 전개시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직행동 연구의 흐름은 1930년대 이후 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는 뭐 시기를 구분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 뭐 이렇게 주로 이제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동기부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십에 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주로 이제 개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조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조직 문화였다. 1980년대 일본 기업의 도전으로, 그죠? 일본 기업을 연구하면서 일본 기업의 조직 문화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조직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라고 했죠. 일본 기업을 연구한 학자의 이름이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학자였고, 조직 문화의 유형을 제시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카메론과 퀸이었다. 이른바 경쟁가치 모형, Competing Value 모델이라는 걸 제시했다. 그래서 클랜, 에드워커시, 그 다음에 하이어러키, 그 다음에 마켓이라는 조직 문화를 그 유형을 4가지를 제시하였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팀에 관한 거, 팀은 이제 조직 행동 연구에서 그룹에 관한 어떤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팀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 팀제가 어떤 식으로 발달하게 됐는지도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90년대 후반에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조직이 슬림해지면서 부서 형태도 수직적인 과부제에서 수평적인 팀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연공주의에서 능력주의로의 이행이었다라는 거 드리면서 제가 팀제, 팀 유효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성과적인 측면, 태도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할 수 있는 2, 3, 4, 5, 6, 7, 8, 9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1장만 잘 들으셔서도 결과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 봅시다. 자, 오늘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핸드아웃 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표가 나오죠. 그래서 연구자와 뭐 조직 문화에 대한 정의를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뭐 스펜서나 오릴리나 샤인이나 피터스와 워터맨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정리한 이론들이 있어요. 요거를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제가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읽으셨다고 시간이 슝 지나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펜서의 정의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빌리프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빌리프 시스템. 빌리프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써보면 이런 거죠. 신념 체계, 그죠? 신념. 뭐 믿음이라고 해도 좋아요. 직역해서 믿음 체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여러 개가 모이면 하나의 신념이 되니까 빌리프 시스템인데 어떤 빌리프 시스템이냐면 쉐어드, 공유된, 그죠? 오르거니제이션스 멤버, 그러니까 조직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된. 그래서 이 앞에다가 말을 넣는다고 하면 조직 문화를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공유된 신념 체계다, 그죠? 공유된. 그러니까 조직 문화라는 거는 보통 최고 경영층에서 강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조직 문화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조직의 어떤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최고 경영자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층이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밑에 있는 일반 구성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조직 문화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공유된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릴리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오릴리. 스펜서와 오릴리의 정의 보면 스펜서는 무슨 말을 사용했냐면 strong, widely, shared core value, core value라는 말을 썼어요. core value. 자, 우리말로 써보면 핵심 가치가 되죠. core value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도 가만히 보면 shared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념 체계나 핵심 가치나, 그죠?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유사한 의미다라고 볼 수 있고, 역시 중요한 게 핵심 가치도 쉐어드, 모든 구성원에 의해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강하죠. 자, 그러면 지금 스펜서와 오릴리의 정의를 좀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조직의 코어 밸류라는 걸 한번 보죠. 코어 밸류. 누구의 코어 밸류냐면 LG 아시죠? LG의 코어 밸류를 한번 볼게요. 코어 밸류가 전반적으로 LG에서 네 가지를 상당히 강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적어볼게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라는 거는 제가 뭐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비즈니스 모델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구성원들,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주력이냐면 잘 알다시피 LG화학, 그죠? LG화학에서 어떤 거 제품 만들죠? 주로 이제 배터리. 저기 충북 오창에 가면은 배터리 공장이 크게 있어요. 지금 뭐 자동차용 산업용 배터리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LG 뭐 있어요? 전자 주력이죠. 그래서 LG화학, LG전자가 주력이고, 그 다음에 또 LG 제품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 LG 생활 건강이라는 회사가 있죠. 거기서 나오는 뭐 치약, 비누 이런 거,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 그런데 이 LG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기본적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제조업체니까.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화학이나 전자나 생활 건강 부문을 보면, 근데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를 하겠다는 것은 끊임없이 고객들을 위해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G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이 있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고객들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가치를. 자, 그래서 고객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역시 고객이라는 말을 넣었고요. 비즈니스 모델과 관계가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 존중의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존중의 경영. 인간 존중이라는 거는 어떤 인간이냐면은 우리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좀 한정을 시키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훈련을 상당히 잘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그냥 들으세요. 교육 훈련을 상당히 잘하는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물론 삼성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LG 관련해서 LG 관련 이제 회사에 가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대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교육받는 그 구성원들의 태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속물적이긴 하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보수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일반 직장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하면 교육을 하게 되면 좀 조는 분들이 많은데 LG 쪽 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평가가 확실해서 확실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시험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번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어쨌든 그래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한다, 훈련을 한다. 그래서 저기 그 경기도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 덕평아시라는 곳에 가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인화원이라는 그죠? 인화. LG 같은 경우 상당히 인화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인화원이라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요. 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도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정도경영은 이제 LG하고 관계되는 공급자, 구매자들,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LG 생활건강에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원료를 공급받죠. 그죠? 그리고 그 제품을 갖다가 유통업체에다가 판매를 할 거예요. 소비자들도 있고. 근데 특히 공급자하고 구매자 관계에서 LG는 대기업이니까 공급자와 구매자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른바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을 아주 내 가족같이 바르게 다루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CSR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들은 뭐 환경 같은 경우하고도 관련이 있죠. 환경 보호에 앞서겠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조금 안타깝긴 한데 요새는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 말 많이 써요. 1등 LG. 사실 좀 LG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전자 부분에서 많은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는 좀 자신감이 많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삼성이 워낙 세계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LG가 생산하는 제품들 보면 특히 가전 부분에서는 뭐 삼성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1등이라는 것들을 핵심 가치로 강조하는 걸 봐서는 약간의 좀 그런 뭐라 그럴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빨리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좋겠어요. LG 같은 경우 물건 잘 만들어 놓고 광고 홍보를 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경쟁을 해 나가면 세계적으로 충분히 지금도 인정받고 있고 삼성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건 좀 말이 길어졌는데 LG의 실제 코어밸류를 통해서 이 코어밸류가 도대체 뭔가라는 걸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 경영층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공유. 그죠? 야, 우리 회사는 정도 경영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그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샤인. 그래서 요 그 두 가지 그 스펜서와 오릴리의 정의에 있어서의 핵심은 조직 문화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된 핵심 가치 혹은 신념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샤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조직 문화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관점에서 조직 문화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어떤 개념이냐면 빨리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면 시킬 텐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거기 내용들을 보면 이 단어가 나오네요. 맨 밑에 줄 보면
external adaptation과 internal integration. 그러니까 외부 적응, 그죠? 외부 적응, external adaptation. 그 다음에 internal integration이니까 내부 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적응, 그러니까 조직이 좀 설명해야겠다. 조직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한다면,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외부 환경과 이 환경이 뭐 에어 폴루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외부 요소를 말해요. 예를 들면 뭐 소비자,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기술적인 어떤 변화, 경제적인 변화, 그죠? 뭐 사회문화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직은 이런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그리고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합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의 4가지 특성 배웠잖아요. 코오디네이션, 조정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는데 통합이라는 거, 분업화된 업무들이 조직 목표를 위해서 다 연결됨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응하려면 내부 통합이 있어야 되죠.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배가 이제 막 파도 치는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 이 큰 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이 있잖아요. 뱃사람들, 선원들이. 그 역할들이 내부적으로 통합이 돼야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이 배가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있잖아요. 바람과 폭풍우를 외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고 배를 조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선원들이 하는 일들을 어떤 분업화된 과업들이라고 보신다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건 코프 위드 다루다, 그죠? 외부 적응과 내부 통합의 그런 어떤 문제를, 그죠? 프로블럼을 코프 위드 할 때 다루면서 개발되어지고 고안된 게 바로 조직 문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직 문화라는 거는 기업 활동이 일어나면서, 그죠? 외부하고 적응하고 내부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발견되고 고안되는 이 말이 나오네요. 베이직 어썸션이라는 말. 베이직이죠. 자꾸 베이직이라고 발음해요. 베이직인데, 그죠? 베이직 어썸션. 우리말로 바꾸면 기본, 뭐 전제 혹은 가정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좀 모호하게 이해하는 경우 대부분이 단어 의미를 잘 못 잡아서 하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베이직 어썸션의 기본 개념은 요것도 한번 써보자. 중요한 거니까.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조직이 있으면 구성원들 사이에서 당연시되는 행동의 기본 전제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의 기본 전제. 이렇게 써도 좀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 구성원들,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당연시되는 어떤 행동하기 전에 전제되는 것들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남학생들 보면 이제 제가 자꾸 군대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군대라는 조직이 좀 특수하기도 하고 우리 조직 행동을 우리가 설명할 때 예로 들기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군복무를 안 하신 분들이나 아직 필요하지 못한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도 그냥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직을 이해하는 거니까 군대에 대한 얘기도 그 예로서. 자, 군대에 가면 군대 뭐 다 아실 거예요. 일단 말투를 어떻게 쓴다고 해요? 군대를 보면 군대라는 조직. 군대라는 조직에서 당연시되는 행동이 기본 전제. 지금 뭐 아직 군대 안 간 1, 2학년 학생들 있을 텐데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말투가 뭐 다 낚아 쓴다고 하죠. 그죠? 이런 거 들어봤죠, 선배들한테. 저도 군대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고생했던 게 그 윗사람들한테 말할 때 항상 했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항상 했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리고 뭐 태양의 후예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거기서 송중기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했지 말입니다. 그런 말들. 그죠? 단아가를 쓰다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군대에 가면 항상 단아가를 써야 된다는 게 행동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압존법이라는 거 있죠? 압존법 들어보셨어요? 압존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부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한테 군대를 치면은
뭐 별단 그죠? 투스타한테 사단장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대령님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급을 봤을 때는 사단장님이 더 높은 거거든요. 대령님보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씩 대령님을 높이는 경우가 있죠. 사단장님한테 말을 할 때 대령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단장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단장님이 더 높으니까 대령을 낮춰서 해야 되거든요.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적응이 안 돼서 실제로 회사 가면 이제 부장님한테 과장님이 얘기를 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존댓말에는 맞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장이 말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부장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지위가 높지 않으면 낮춰서 말하는 게 바로 압조법인데 누를 앞자를 써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군대에서 당연시되는 행동의 기본 전제가 되겠죠. 근데 군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전제가 쌓였는가? 군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투를 하고 그죠? 기본적으로 전투를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방위를 하고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명령체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조직이 수직적인 모습을 갖춰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어떤 베이직 어썸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하게 하니까 시간이 팍팍 지나가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터스하고 워터맨.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워터맨. 과거 뭐 수도가 없었으니까 물 관련된 일을 했나봐요. 물을 뭐 이렇게 배송해 주거나 뭐 북측 물장수도 생각나고요.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한번 보시죠. 요 마지막에 피터스와 워터맨이 얘기한 거는 조직 문화의 양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알 수가 있는가, 모양, 그죠? 그래서 뭐 다른 단어 볼 거 없고 거기 보면 신화, 그죠? 미스, 레전드, 전설, 슬로건. 한국에 대해 슬로건 아세요? 지금은 뭐 물어보면 한국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과거의 슬로건은 이거였어요. 유니크 앤 베스트. 그 다음에 애니크도트는 일화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조직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스토리 이야기나 신화나 전설이나 일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알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맥주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뭐 전설에 김상무님이 있다. 그러면 김상무님이 어떻게 입사를 했느냐? 최종 면접에서 이제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죠? 면접관들이 아무 말도 시키지 않으니까 자기가 집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를 면접관들한테 돌려서 지금의 자리에 올렸다. 한 25년 전쯤에 김상무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내에서 전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김상무를 통해서 이 조직의 어떤 특징은 상당히 기발하고 혁신적이고 이런 맥주 어떤 뭐 판매라든가 영업에 있어서 뭐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한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일화, 레전드 다 비슷한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거죠. 뭐 상징성이 있는 수단들, symbolic means,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죠? 색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이 상당히 상징적이죠. LG 하면 빨간색 떠오르고, 그리고 뭐 대학 같은 경우도 연세대, 고려대 보면 각각 푸른색과 뭐 빨간색, 젓갈색. 그리고 한국 예대는 옛날에는 뭐 초록색, 녹색 계열인 것 같다가 뭐 미네르가 등장하면서 다시 뭐 군청색, 남색 같은 걸로 바꾼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징 동물도 있어요. 상징 동물. 상징 동물 뭐예요? 뭐 연대 역시 독수리, 그죠? 그래서 뭐 신촌의 독수리 뭐 이런 말 하고, 뭐 아남골 호랑이, 고려대, 그죠? 외대는 요새 들어서 자꾸 부엉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조직 문화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부엉이라고 했고, 원래 외대를 상징하는 거는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이거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징 동물이 우리는 비둘기고 어느 대학은 독수리예요. 비교가 안 되죠. 좀 약해요. 좀 강하게. 하긴 뭐 부엉이로 최근에 뭐 부엉이를 빌고 있어서 같은 맹금류이긴 하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익룡 뭐 이런 걸로 하지 차라리. 좀 조직 문화는 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좀 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건데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 때 어떤 말씀하세요?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합니다. 자 어찌됐건 심볼릭 민즈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 문화가 어떤지 엿볼 수 있다. 외대의 상징동물 비둘기야. 아이 조직 문화 약해 보이는데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이구 벌써 조직 문화의 정의 얘기하고 나니까 1부가 끝났네요.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